방금 저기 김효은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공동연구원 강진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제가 기존에 쭉 해왔던 제가 2018년부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의 연구에 적용하면 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쭉 했던 한 4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 연구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단하게 제가 기존에 했던 연구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간이 좀 되면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분석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하려고 제가 코드도 짰는데 제가 어제 집에서 해보니까 한 주제 하나당 좀 설명하면서 하면 한 2시간 정도씩 해서 제가 한 5개 정도의 주제를 준비했는데, 뭐, 그건 간단하게 보여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연구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특히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연구 영역, 인문사회, 특히 사회과학 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부분들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교수님들 이렇게 혹시 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면이 지금 2개의 화면이 나오나요? 아니면 화면 공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지금 폴더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PPT는 안 보이나요? 네, PPT는 안 보입니다. 아,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뭐 PPT가 보이나요? 보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PPT가? 안 움직이고 있나? 어떤 건지. 어, 제가 공유한 게 지금 어떤 화면인지를 몰라서. 네, PPT 화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네네. 그럼 이게 공유 중지를 하고 어떤 거에 긴지는 모르겠네. 이건가? 그냥 그럼 이걸로 지금 그럼 2개의 화면이 보이는 거 네네, 보이나요? 보입니다. 네, 네. 이걸로 그냥 할게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하면은 제목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 다양성 연구고요. 제가 했던 건 R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정의가 돼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들은 아주 무질서하고 비정형적이거든요. 이것들을 정형화된 텍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텍스트 속에서 숨어 있는 일정한 어떤 패턴들 또는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는 어떤 기법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한다. 마이닝은 캐다라는 뜻이고 텍스트니까 글자들 속에서 문서들 속에서 일정한 패턴과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분석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 또 일반적으로 논문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를 내가 일일이 A, B, C, D 뭐 주제별 또는 어떤 키워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컴퓨터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문서 분류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서라든지 또 그 문서를 이루는 주요 단어들이 일정한 상관성, 연관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어떠한 연관성을 이루면서 일정한 의미들을 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텍스트에는 반드시 주제와 감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과 주제들을
컴퓨터가 감정어라든지 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일정한 감정의 의미들을 분석해주는 감정 분석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특히 뭐 소비자의 어떤 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주로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이라든지 선거 뭐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든지 또 수많은 글들의 어떤 주제들은 뭐냐, 주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또는 이슈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오는 이슈나 트렌드가 흘러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계열 분석, 뭐 트렌드 분석의 한 예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용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정형의 그 자료 뭉치, 텍스트 뭉치를 우리가 코퍼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코퍼스, 문서를 불러와서, 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코퍼스라는 형태로 만들고, 이 코퍼스를 정제 작업을 통해서,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타이디한 텍스트로 만들고, 이 타이디한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 용어 행렬이라는 DTM이라는 매트리스를 만들거든요. 이 매트리스가 쉽게 이야기하면 통계라든지 엑셀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코퍼스와 타이드 텍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엑셀과 똑같은 통계적인 어떤 표와 같은 이 표로 만드는 거,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의미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한마디로 번박하게 이야기하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수입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정형화된 텍스트로 만드는 이 자연어 처리 과정이라고 하고 또는 전처리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전체 텍스트 마이닝 작업에서 뭐 6개월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체 작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리고 저도 논문을 지금 이제 이 분야로 이제 6편째 쓰었고, 또 최근에 이제 한 편 완료했으니까 7편째 쓰면서 전처리 작업이 가장 힘들고, 또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처리 작업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를 보면 텍스트 작업에서 약 한 80% 내지 저는 90% 정도를 차지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귀찮은 작업이고, 그래도 가장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홀히 해놓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처리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덜어내는 어떤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정한 수많은 문장, 뭐 이게 뭐 저는 뭐 10,000건 또는 뭐 9,000건의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뭐 10만 건 또 5만 건 이런 식에도 충분히 어떤 분석이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텍스트 마이닝도 마찬가지, 텍스트 마이닝은 어떤 언어에 적합하게 돼 있냐면 영어 표현에, 영어식 언어에 아주 적합하게 돼 있고, 영어로 하면은 비교적 정확하게 전처리도 가능하고 또한 결과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텍스트 마이닝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고 또 가장 궁금해 하고 하는 어떤 의사, 글 쓴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글 쓴 사람의 어떤 의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감성어 사전을 통해서 이거 분석하는데, 우리나라는 양질의 감성어 사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뭐 수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한국어의 어떤 독특한 특징, 교차가라는 어떤 독특한 특징에 따라서, 즉 문장의 의미가 단어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즉 조사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감정어 사전이 만들어져도 금방 무력화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어떤 경향만 알 수 있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나와 있는 그 감정어 사전 같은 경우는 군산대학교에서 만든 감정어 사전이 있고,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많이 사용되지만,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한국어의 모든 한국어를 포괄하기도 못하고, 또한 이제 이것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쿠삭이라는 어떤 좋은 감정어 사전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우리 한국어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또는 딥러닝을 통한 감정 분석이 활성화되고 있고, 저는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것은 두 논문입니다. 제가 뭐 논문을 한 6개를 썼는데, 대부분 5편은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문화 다양성 연구 동향 분석. 그래서 양질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면 이것들을 내가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텍스트 마이닝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국내의 어떤 특정한 주제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다문화 연구, 또는 사회복지 연구,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문학을 하니까 문학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 또는 또 한국 문학에서 다문화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가 기존에 얼마만큼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연구의 특징은 뭐고, 연구의 트렌드는 뭐고, 그 다음에 연구의 핵심적인 이슈는 뭔가, 이런 부분, 앞부분들을 저는 이제 한 5편 정도를 해갖고, 이런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하면 상당히 쉽고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새로움을 주느냐, 이런 건 저는 제가 이렇게 학자적으로 엄밀하게 봤을 때는 기존의 연구들을 좀 쉽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 융합적인 방식으로 한다 뿐이지, 새로운 어떤 의미들, 학문적인 어떤 새로움들을 보여주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제 바라보는 건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 두 번째 연구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대부분 이 부분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가장 걸리는 게, 이 감정을 분석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어 감정어 사전이 너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분석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형편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군산대 것이 너무 이렇게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쿠삭이라고 서울대에서 했던 걸로 했지만, 그것도 너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딥러닝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제안들, 그리고 논문들이 이제 나오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부류를 한번 보면, 문화 다양성 연구 동향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활용한 트렌드 분석, 동향 분석은 이런 것들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이나 경향이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고, 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냐면 토픽, 주제 분석이라든지 네트워크 분석, 어떤 의미들로 연관되어서 의미가 생성되느냐, 그 다음에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요. 제가 썼던 예시로 제시했던 논문은 국내 다문화라는 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한 15년,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다문화 분야의 어떤 주요 연구의 대상은 뭐였고, 그 다음에 주요 이슈는 뭐였고,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모색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국내 다문화 관련 분야의 연구는 연구 성과가 축적과 상관되면서 연구 토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싶었고, 이것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다문화 연구의 영역들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방식은 기초 자료를 제일 먼저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학술정보 리스에서 제가 쭉 이제 소위 말해서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집을 했고, 이래서 만 몇천 건, 학위 논문 만 몇천, 그 다음에 학술지 논문 거의 12만 건 정도 학술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건에 맞춰서
전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학술지 논문은 9,000편의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은 6,000편을 통해서 이 중에서 이 논문들의 이건 텍스트 마이닝은 컴퓨터가 좋으면, 그리고 컴퓨터가 좋으면 논문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초록만 가지고, 초록, 이제 9,000건의 초록, 그 다음에 6,000건의 초록을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분석을 했냐면 이 첫 번째 사례 논문에서는 빈도 분석을 했죠. 어떤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주제가 뭐냐. 어떤 주제들을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했냐. 그리고 이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새롭게 의미를 형성되느냐. 요 전형적인 요 방식들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이런 패키지, R 프로그램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활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국내 다문화 연구에서의 상위 출연 단어 100개의 전처리를 통해서 보면 다문화라는 우리 검색어는 빼고 보면 뭐 사회, 문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요한 키워드, 문제로 인식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토픽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런 빈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다문화 연구는 어떤 주제를 주로 연구를 했을까? 그걸 뭐 9,000편을 내가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넣어서 하면은 정제된 데이터를 주제별로 이제 분류하는 분류 작업이죠. 그래서 장점은 단순 빈도 분석만을 통해서 찾아낼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단순 빈도 분석이라고 해서 의미 파악이 적은 게 아닙니다. 단순 빈도 분석만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할 수 있고, 실제 초기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단순 빈도 분석만 가지고도 논문 한 편씩이 수십 편의 논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 빈도 분석만 가지고 해석되지 않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요 주제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 토픽 분석의 가장 큰 한계는 토픽 개수, K값을, 임의의 K값을 연구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어떤 자의성들이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바로 토픽의 어떤 개수를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해 주지 않고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찾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가 찾는 게 꼭 올바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찾아주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어떤 지점들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타픽의 넘버수를 자동적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면 요 네 가지 지수를 통해서 적정한 토픽을 찾아가는데, 최근에는 요 깁스, 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찾아나가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해봤더니, 특히 토픽을 K값은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K값이 4개로 나눠지는 게 가장 적절해 보였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주요 사용됐던 단어를 내가 7가지만 이렇게 쭉 하면 요것들이 순위가 높은 단어별로 이렇게 앞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요것은 뭐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펜으로 한다면 요런 단어들은 여기 아주 순위가 높아서 앞에 이렇게 배정되고, 요런 것들은 좀 순위가 조금 떨어져서 확률 분포가 좀 떨어져서 뒤로 이렇게 배정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해보니까 주제 1, 토픽 1 같은 경우는 상위에 랭크된 다문화, 교육, 사회 이런 어휘가 뒤에 문화나 가정이나 학생이나 프로그램 등과 연관돼서 다문화 가정의 어떤 교육의 문제가 중심 주제를 형성하고 있겠구나라고 순전히 연구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의 해석이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은 결국은 언어들을 보고 이 언어들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연구자가 적절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영양, 청소년, 관계, 경험, 다문화 수용성, 또 수용성, 뭐 역량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청소년들은 다문화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국내 다문화 연구에서 커다란 주제를 하나 형성하고 있겠구나라고 연구자가 의미를 해석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말로 이제 해석이 좀 잘 됐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는 그 토픽 간의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이 맵을 통해서 IDM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4개로 분석했고 4개로 했지만 요 그림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가 적당하다. 1번 주제와 2번 주제는 아주 독립적으로 분석됐지만 3, 4번 주제가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다. 그래서 요것들은 4개, 3개, 4개보다는 3개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아니면 4개도 마찬가지지만 그 3, 4번 주제가 서로 중복되어 있는 어떤 그 거리가 좀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주제를 우리가 4개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 다문화 연구자들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주제가 변화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즉 시계열 변화를 통해서 연구 주제의 어떤 변화 과정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무슨 그래프로 그렸냐면 쌓여있는 격자들 이렇게 누적된 바그래프로 그렸는데 이걸 선 그래프, 라인 그래프로 그리면 아까 우리가 이승엽 선수의 홈런 개수처럼 이 주제들, 특정한 주제들, 요 라인, 여기 레전드에 있는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 따라서 토픽의 상대적인 어떤 비중의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데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초기 다문화 연구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어떤 단순한 이론적인 소개라든지 다문화 사회의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다문화 현상, 결혼 이주 여성이 이렇게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많아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차별을 받고 있어요. 라는 식의 현상에 이제 집중했다면 요 파란색이고 여기서는 요 빨간색이죠. 점차 다문화 가정의 어떤 구체적인 다문화 가정의 삶의 문제라든지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어떤 교육을 포함한 다문화 교육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근데 그러면 왜 다문화 교육으로 옮겨갔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될 겁니다. 통계적인 분석이라든지 해보면 저는 뭐 이제 주제가 세분화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엄청나게 많은 교육대학원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주제가 핵심적으로 이제 제시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분석은 실질적으로 개별 단어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맺고 있고 어떤 주제가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연관돼서 의미를 형성하는가라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G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학술지 논문하고 학위 논문을 했는데 이제 초창기는 주로 이제 요런 그 네트워크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네트워크 분석이 관계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의미 형성의 부분들을 명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아이그래프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국내 다문화 연구는 크게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문화 다양성, 즉 다문화라는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다문화 인식 등과 밀접한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강력한 어떤 중심 의미군을 형성하면서 국내 다문화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런 네트워크 분석. 요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밀접하고 요 두께, 선 두께가 길면 길수록 중첩되어 있는 어떤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이제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는 국내 다문화 연구는 이주 등 문화적 다양성의 어떤 문제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우리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인 다문화 가정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은 연구의 대상과 이슈 해결 방식에서 이제 비슷하지만 학위 논문이 압도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더라. 뭐 이런 얘기. 세 번째, 이제 국내 다문화 연구는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주의 이론을 소개했던 초기를 이제 거쳐서 다문화 가정과 그 아동이 겪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문제를 이제 거쳐서 최근에는 성과 분석의 어떤 형태가 주로 이제 연구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초기 다문화 연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아주 지극히 개별적인 어떤 연구, 미시적인 어떤 측면들,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맞춰지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뭐 심리라든지 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그런 문제에 이제 집중되는 어떤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것, 즉 두 번째 논문은 그 제주도의 예민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560명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입국한 시기에 국내에서 이 예멘 난민들의 처리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아주 첨예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 즉 국내의 어떤 국민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난민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국내에 와 있는 그 예멘 난민을 어떻게 이제 보고 있지라는 부분에 이제 궁금해서 이제 했고, 이 부분은 저랑 이제 우리 고양대학 이기성 교수랑 같이 이제 준비했던 논문인데요. 근데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 어떤 감정, 생각이 담겨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연구고 또 가장 선호하는 어떤 연구지만, 한국어에서는 불충분한 어떤 감정어 사전 때문에 잘 시도되지 않고 있고, 시도가 돼도 이게 맞아? 그리고 우리가 A라는 학자가 이렇게 시도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전처리를 해서 해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고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 한글 어떤 감정어 사전이 활용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산대학교에서 만든 사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교과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시 사전인데요. 그래요. 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아까도 몰라요. 말했지만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중앙대학교 인문 콘텐츠 연구소의 그 인공지능팀이 학과장 추임 교수 양질의 한국어 감정어 사전을 한번 구축하는 사업을 해도 좋겠다. 이러면 이 군산대 감정어 사전은 별로 좋지 않지만 텍스트 마이닝을 쓰는 논문을 쓰는 전국의 수많은 학자들은 다 이 사전을 참고문헌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는 기간이 작지만 HK 연구팀 같은 경우가 이 사전을 한번 만든다면, 언어학 기반이 있으니까 만든다면 중앙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가장 크게 공헌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제 푸삭이 있습니다. 군산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외국의 어떤 감정어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여기는 유지 보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용하려면 메일로 허가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메일 보내면 답변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영어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영어 그냥 감정어 사전을 구글로 번역해서 한글에 대입해서 쓰기도 합니다. 영어 사전을 구글로 번역해서 그걸 가지고 한글 원텍스트에 대입해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분석할 한국어 텍스트를 다 구글로 번역을 합니다. 구글로 번역해 놓은 영어 텍스트를 가지고 영어 사전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소개되는 방식이 이거 다 못 믿겠다, 내가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가 빅데이터 사전을 만들어서 딥러닝을 통해서 빅데이터 사전을 만들고 이걸 자기가 이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최근에 주로 뭘 하냐면,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그냥 자연어 처리와 감정어 사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GLNLP, 구글에서 만든 감정어 사전이라는 요 패키지가 영어 중심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어 감정어 사전도 제공을 합니다. 원래 제공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논문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러면 이 구글에서 한국어 감정어 사전을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국어 감정어 사전을 구축했는지를 이제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논문으로서 정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가는데, 구글은 그걸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공개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어 검증어 사전을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구글에서 IP 받아서 해 라고 했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요 두 개보다는 훨씬 구글께 더 잘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글로벌 기업 구글이 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문제제기는 예멘 난민의 제주도 집단 입국으로 인한 난민 이슈가 이제 발생을 했고,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멘 난민 문제를 다룬 뉴스 기사의 댓글을 분석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 수준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수집했죠. 네이버 뉴스라는 데 포털에 들어가서 웹 크롤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댓글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것들을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처리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상당히 R보다는 훨씬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도 분석을 해보고 또 R로도 분석을 했는데 R로 분석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표현도 낮고 또 분석하는 것도 익숙해서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이런 방식의 어떤 분석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렇게 했다. 댓글을 모아서 저장을 했고 여기까지가 기초 자료 수집이고 이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러한 패키지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분석을 시각화했다. 워드, 토픽 분석, 감정 분석. 아까 우리는 이걸 코삭이라는 그 서울대에서 만든 걸로 가져와서 분석을 했고 이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앵그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중치를 둬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자가 보면 야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말 적합해? 라는 재전형화, 즉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요 코삭이라는 걸 가지고 하면 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고요. 한국어 감정 및 의견 코퍼스, 이게 코삭인데요. 이것은 2013년에 만들어진 서울대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보면 쉽게 다운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사전은 아까 군산대에서 만든 것은 긍정은 플러스 2점, 부정은 마이너스 2점, 중립은 0점에서 점수를 해서 이제 문장을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삭은 긍정, 부정, 복합, 중립, 없음 5개로 해가지고 한국어 단어를 16,362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만 개의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수만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16,362개의 단어만 극성을 표현해 놓으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분석하지 못하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분석하려면 내가 나만의 감정의 사전을 따로 구축해서 이 감정의 사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론은 제주도에 집단으로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아주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집단 입국한 예멘인들의 행위를 우리 한국인들은 신성한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 우리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입한 협약국이기 때문에 그 비준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어떤 난민에 있어서는 반드시 언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강제 소환이나 추방 같은 이런 개념인데 국민들은 이것들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난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인물, 특히 난민 같은 경우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실제로 난민에 대해서 계속 난민 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난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우성 개인에 대한 조롱과 혐오와 인신공격 등을 통해서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여론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문제는 이 댓글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강한 어떤 부정의 댓글이 감정 표현도 아주 적극적이고 뭐 이렇습니다. 양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떤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으로 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동향을 분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볼 수 있다. 뭐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뭐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해서 연관 분석이라 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잘 안 하고 특히 뭐 경영학이라든지 주식 뭐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최근에 논문 썼던 팬데믹과 혐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라이브를 좀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한번 하고요. 뭐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텍스트 마이닝은 뭐 이렇게 해서는 그냥 뭐 잘 모르고 한번 하는 걸 간단하게 보는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 구글과 뭐 페이스북 등의 이제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R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세미나에서 강진구 교수님께서 R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문화 문화 다양성 연구한 것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 뭐 그 R 분석을 실제 하시는 것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뭐야, 어디 있니? 어디 있냐? 여기 어떤 화면이 보이나요? 네, 지금 뭐 여러 발표문 가지가 준비 보이죠. 파일, 네, 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크롤링 이것도 R로 제가 이제 하는 크롤링인데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엑셀로 하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관심 있는 게 요런 요 파일이 엑셀 파일이 보이나요? 아니요, 아직 안 보입니다. 제가 엑셀을 한번 띄워줘 볼게요.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보이고 그걸 이렇게 하면 뭐 이건 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9,911건에 이렇게 뉴스 기사, 뉴스 제목, 기사 제목, 그 다음에 그 기사 내용,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나왔고, 날짜는 언제 나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건데, 하는 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R로 한번, 뭐야, 어디니? 음, 자, 뭐야, 어디로 갔어? 잠시만요. 요건가요? 지금 이게 보이나요? 네, 이게 지금 R 프로그램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하려면 R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컨트롤하는 R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또 다운받아서 컨트롤하는데 이건 구글에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씩 설명을 한다면. 그런데 이제 보면 그냥 텍스트 마이닝은 필요한 패키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스트링 R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디플라이 R, 그다음에 한글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어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탑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별표를 해서 실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석을 이렇게 탑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것을 이제 지금 제가 시행하는 게 보이나요? 화면을 지금 제가 화면 하는데 이 화면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누르면 이게 그 밑에 이 콘솔에서 작동하는 게 지금 보이죠? 네, 네. 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런 패키지를 하고
한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초창기 논문만 쓸 때는 세종 사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세종 사전을 하면 여기 밑에 콘솔에서 이렇게 쭉 작동하잖아요. 약 37만 개의 사전이 탑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NID라는 요 사전을 사용하면 이것은 120만 개의 그 사전이 쭉 이렇게 어휘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세종사전보다는 여기 이렇게 해서 121만 개의 사전이 이제 왔습니다. 이게 늦은 것은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상당히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세종은 잘 안 쓰고 이걸로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120만 개의 그 사전에도 백계문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문재양이라든지 우한폐렴과 같은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탑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베트콩, 한여, 이건 뭐 한국 여성에 대한 어떤 폄하어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재용 같은 사람도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사전을 이렇게 추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가되냐면 이걸 이렇게 우리가 런을 해서 보면 이런 단어가 새롭게 추가될 거야 라고 했고, 이것을 이제 아까 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사전에 이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사전에는 들어가면 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 그 다음에 요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잠시만요. 오늘 학교 못 갑니다. 오늘 뭐 발표했습니다. 예. 아니, 안 돼. 지금 발표하고 있어. 예, 좀 이따, 예.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사전이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제가 데이터를, 원래는 제가 이제 분석하려고 했던 것은 뭐 로우 데이터입니다. 로우 데이터 이거. 그러니까 베트남과 관련된 수만 건의 요 데이터인데 이걸 가져오면 우리가 하루 종일 들어오고 컴퓨터가 너무 하기 때문에 제가 요걸 샘플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려고. 이거는 딱 2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200개를 가지고 우리가 시연을 이렇게 해볼 겁니다. 조선일보 100개, 조선일보에 달려있는 댓글 100개, 그 다음에 한겨레에 달려있는 댓글 100개. 왜 이렇게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이제 선택했냐면 나중에 진보지와 보수지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의 빈도 분석이나 단어 연관성 분석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석하려면 가장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게 팁을이라는 구조로, 데이터 프레임을 팁을이라는 구조로 이제 stable 함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되고요. 이렇게 바꾸면 앞에 7개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 이것의 구조를 보면 여기 보면 팁을이라는 형태로 이제 구조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팁을이라는 형태로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처리를 다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글만 따로 뽑고,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막 그래서 이런 한글만 뽑고 공백도 제거하고 띄어쓰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보면, 이걸 한꺼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전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로우 데이터를 하는 것은 전처리에서 이렇게 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바뀌는 것들을 제가 놔두고 나중에 이제 내용 분석할 때는 이걸로 쓰려고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하나 놔두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이거 분석된 건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 제 폴더에 저장되고,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텍스트 분석 두 번째는 토큰입니다. 토큰. 이 토큰을 통해서 정제된, 불러왔던
자료를 타이드하게 단어들로 이렇게 쪼개는 게 토큰인데, 이렇게 토큰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타이드 텍스트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한국어는 명사 단위로 이렇게 토큰을 한번 실제로 해보면, 토큰화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토큰을 이제, 해보면, 요 워드 토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단어로, 아이디가 단어로 이렇게 쭉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시 똑같이,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요 부분은 감정어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걸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러고요. 이렇게 분석이 돼 있으면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 사용됐지라고 해서 카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다문화, 뭐 대한민국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단어들이 쭉 사용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워드 카운트를 봐볼까요? 그러면 워드 카운트에 1049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들이라든지 어기라든지 나, 한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워주고 두 단어 이상의 의미만 갖는 걸로 우리가 필터 함수를 통해서 여기 최소한 단어가 하나보다 더 큰 것만 뽑아달라 라고 해서 이렇게 뽑으면 워드 카운트에서 850개로 단어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금 여기는 다문화란 말이 35번, 대한민국이 16번, 정치가 15번, 들이 뭐 14번, 영입, 군대 있는데 이 들이 같은 의미도 정확한 의미가 없으니 이런 것들도 다 전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200개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뭐 2만 개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10,000번, 뭐 2만 번씩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을 불용어 사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불용어 사전을 해놓고 나의 불용어 사전은 이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애겠다라고 해서 이걸 안티 조인 함수를 통해서 이제 요것들을 해주면 모든 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 이 논문들의 이 데이터에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한번 추출해 보겠어. 그래서 뭐 200개를 추출했고요. 그 중에서 나는 그냥 20개만 추출해서 보여줄래. 그래서 20개를 이렇게 추출하면 이렇게 20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문화, 대한민국, 정치, 영입, 군대, 나라, 국민, 민주당, 베트남, 예국, 국회의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볼 수 있고, 이걸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트남은 이런 것들도 다 전처리를 다시, 이 전처리 작업이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도 제가 다 전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초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 샘플 데이터에서 어떤 단어가 주로 사용될까? 그러면 요런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요런 식으로 하면 이게 몇 개의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주는 거고,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150개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걸 해보면, 야, 없니? 150개, 아까 우리가, 요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그래서, 뭐, 150개를 우리가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건, 저장하면 저장됩니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저장을 하면 나중에 논문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빈도 분석을 하면 이 빈도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 하면 특정한 어휘가 들어간 댓글을 통해서 그 댓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토큰을 문장 단위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베트남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댓글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토큰화했던 것에서 결혼이라는 어휘를 집어넣어서 보면, 결혼이라는 요 문장이 들어간 것은
7개의 댓글이 있구나라고 우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트남 여성이라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외국인은 9개의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입국 금지라든지 우한 폐렴이라든지 이런 내가 보고 싶은 단어들을 쭉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빈도 분석을 하면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비교 분석이라는 것은 조선일보 댓글과 한겨레 댓글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신문사별로 이렇게 쭉 나누면 이런 걸 통해서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통해서 그룹 바이를 통해서 나누면 신문사별로 상위 10개를 나눠서 한번 보면 이걸 보면요. 이게 탑 10이죠. 다시.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군대 나라 문재인 정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다문화 정치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런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서로 사용되는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그래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는 뭐 똑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단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좀 어렵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로그 오즈비 분석을 통하면 이 조선일보와 그 다음에 한겨레에 상대적으로 어떤 개념들이 이 댓글에서는 서로 중요한지를 서로 이제 분석합니다. 특히 신문사의 논조 분석할 때 진보적인 신문이나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문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낼 때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이 로그 오즈비 분석을 해보면 아주 이제 재밌게 아주 명징하게 그 차이를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그렇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로그 오즈비하고 비슷한 게 TF, IDF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분석 대상이 조선일보, 보수, 진보 2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 보수, 진보, 중립, 그 다음에 또 뭐 4개, 5개, 6개가 있을 때는 TF, IDF를 판단해서 이 값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그 핵심적인 그것만의 어떤 특징을 도출하는 어떤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신문사별로 차이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최근에 사용되는 게 바로 뭐 방식인데요.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최근에는 가중치를 준 분석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 자, 나는 주제를 좀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 토픽 분석을 합니다. 이것 우리 설명하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토픽 분석은 뭐 이런 방식으로 쭉 할 거고요. LD 이렇게 쭉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토픽 이제 다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토픽 분석이 이 정도까지 되고 뭐 최적 그 다음에 나는 이 논문들이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를 좀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 이 감정을 분석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한 2-3시간 정도 설명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감정별로 하고 뭐 수정해서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의미들을 만드는데 어떤 어휘들이 결합돼서 새로운 의미들을 분석하는지 의미들을 분석해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또 이것도 하나씩 설명하면 한 2-3시간 정도씩 걸릴 건데 뭐 간단하게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똑같이 아까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왔고 전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한국어를 하는 KONLP 패키지에서 그렇게
토큰을 이렇게 22개, 우리 한글을 품사 22개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조금 작게 들고, 제가 제 집에 있는 이 컴퓨터로 강주 민중항쟁 같은 뭐 20만 건의 이런 것들은 요 토큰화 하는 데만 해도 한 3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컴퓨터가 아주 좋으면 좀 빨라지고 아주 빨라진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품사를 분리해서 여기에 전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무궁무진.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니까 요것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명사는 명사, 동사는 동사,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해서 여기서 이제 품사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나는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를 이렇게 추출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그럼 리플을 한번 보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명사, 동사 이렇게 그 형용사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시출현 단어로, 이런 특정한 단어는 특정한 단어와 같이 어떨 때 같이 나오느냐라고 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요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민주당은 다문화, 정책 다문화, 민주당, 그 다음에 한국 다문화, 자국민 다문화, 이런 식으로 2가지 단어가 항상 같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같은 추방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과 같이 나오냐 보면은 추방, 외국인 노동자 추방, 추방 외국인, 추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불법 체류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 불법 체류 영국의 뭐 블랙시트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 때문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동시 출현 네트워크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아까 여기를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만들면 최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이렇게 다듬으면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라는 게 이런 식의 의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이건 함수를 제가 만든 건데요. 좀 더 편하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 함수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set 2021은 이렇게 set으로 이렇게 교정해 놔야지만이 계속 그 분석이 똑같아집니다. 뭐니? 여보세요. 나 안 왔어. 5분 있다 전화할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의미들이 이제 생성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심 연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뭐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저는 논문에 이제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이 그래프. 여기서 글씨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중치가 높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있고, 요걸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가 맥락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이제 사용됐는지도 똑같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원문까지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대한민국과 민주당이라는 게 사용되는 이 원문은 뭐냐, 그래서 이 댓글 원문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이렇게 해서 중심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서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들을 할 수 있고요. 뭐 이거와 똑같은 방식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시연들을 했습니다. 시간 네. 했고요. 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 좀 하려면 하면 이것도 모르겠다. 제가 처음 이렇게 빅데이터 공부하고 그럴 때는 관련 자료도 없어가지고 다 이제 책만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익숙해지는데 한 3년 정도 혼자 공부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나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R을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강의인 것 같고요. 여기 요런 것, 그러니까 R에서 들어가면 한 5시간 풀코스 또는 10시간 풀코스 이런 게 인터넷에 있는데, 요걸 아마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처럼 막 그냥 쓰잘데없이 막 뭐 몇 년씩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전문적인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R 강의가 된 것들을 좀 하면은 단기간 한 6개월 만에도 자신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논문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이트 하나 꼭 저는 그 부분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네, 저희 그 연구 방법론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R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고 또 교수님의 연구를 이제 적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분들하고 연구 교수님 계시는데요. 그러면 조영미 교수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리세요? 네, 이제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오늘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 또 그 시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 주셨던 거 어떤 자료를 같이 보면 좋을지 그 연구 방법론 배우는 거 링크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데이터 마이닝으로 R 프로그램을 써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해석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뭐 한계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주시는데. 네. 네,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R을 접하고 R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법들을 쭉 제시해서 우리 이재성 교수, 교양대학의 컴퓨터 전공하시는 이재성 교수랑 같이 이제 첫 논문을 썼는데, 그분은 분석은 다 했죠. 그분 초창기 첫 번째 저의 논문은 데이터 연구 방법은 제가 이제 설계를 하고, 그분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수치를 다 했는데, 문제는 그분은 전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이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을 하시는 분만이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분은 그 분야를 해석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이게 뭐 일반적인 통계 프로그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그 연구자의 어떤 해석의 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자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자의적인 측면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계속 그 자의성들을 배제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연구원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 저는 이제 교수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도 R 분석을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전처리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뭐 사회나 문화 같은 범용적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음, 그걸 전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픽 분석할 때 같은 경우는 범용어는 저는 토픽을 좀 애고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일정한 부분에서 저는 뭐 제외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 한 단어 언어를 우리가 분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단어 언어도 같은 경우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요 전처리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팀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 작업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하는 것들이 항상 좀 데이터로 좀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은 내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한다면 또 같은 전처리 작업들을 좀 계속 반복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공유되고 뭐 이러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 해보고 또 나는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은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그 사전 구축, 그러니까 전처리에 꼭 필요한 사전 구축과 더불어서는 좀 개인 연구자 혼자한테 맡겨놓은 것보다는 여럿이 좀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문화 다양성 연구의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분명히 제가 이제 인문학을 했던 사람이고, 인문학적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융합 연구의 어떤 방식이 하나는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연구의 부분으로 확산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번쯤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조금 옆에 벗어나지만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뭐 내가 직접은 하진 않지만 남이 해놓은 것들을 해석할 정도의 어떤 그 관심들은 좀 필요한 것들이 본인의 어떤 연구 영역 확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 주제, 토픽 분석도 다시 하나하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감정 분석도 한번 그런 식으로 최근에 나왔던 구글 그 감정어 사전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같이 해보고, 이런 식의 기회들이 좀 나중에 있으면 좀 더 풍요로운 논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마칠게요. 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답변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마칠게요.